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추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내년 대선에 출마할 유력 후보들 포진이 대략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초반의 어떤 흐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이제 대선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두 확정이 됐고 확정된 지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이제 급상승하면서 이른바 그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직후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런 효과입니다. 이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그 과반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 승복이 곧바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지층이 분열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반면에 그 홍준표 의원이 현장에서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 한순간에 이제 그 여당과 야당이 갈린 거죠.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의원한테 각별히 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오차 범위를 벗어난 그런 이제 격차를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죠. 뭐 그런 요인도 뭐 없지 않죠.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대장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후보가 확정된 것은 10월 10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10월 초에 그 최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이 됐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의혹이 훨씬 증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측근이 구속된 것으로 봐서는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뭔가가 이제 나올지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짓누르기 시작한 것이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까 이제 그 이낙연 후보의 즉각적인 뭐 이제 승복 이런 선언이 나오지 않고 이러니까 결국은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네. 지지율이 약간 정체되거나 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단 말이죠. 네. 그러나 이제 지금 그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뭐 현장에서 다른 후보들이 그 흔쾌히 승복을 한 측면 하나에다가 뭐 윤석열 후보도 뭐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됐다 이런 의혹을 받고는 있지만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에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뚜렷하게 어느 방향이다 뭐 하는 것은 지금 드러난 게 없어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쪽은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한쪽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이런 지지율 효과를 누렸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조건부 특검 수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오늘 이 부분을 거론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수용키로 한 이상 오늘 당장이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를 위해 만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민주당의 신속한 답변을 거듭 촉구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희는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연락할 일은 없습니다. 야당이 연락을 해오면 협상을 피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야당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개입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자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조건부 특검 발언, 정체된 지지율을 고려한 국면 전환용 발언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이 카드 승산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대장동 특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은요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지만 네. 사실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거는 이제 뭐 대장동 의혹이 커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현재의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뭐 이재명 후보 쪽에는 뭔가 이렇게 선을 긋는 듯한 모습 같은 걸 보여가면서 저는 국민들의 여론이 오히려 특검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조건부라고는 하지만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언급을 쭉 보면 네. 이게 대장동 특검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좀 애매모호해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그걸 자꾸 기정사실화하려고 이제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했으니까 협상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 자체에서 뭐 당장 무슨 특검 협상을 하자는 얘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오늘 나와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정성호 의원이 얘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민영배 의원이 얘기하는 거하고도 또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네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진영 선대위 내부에서도 좀 해석이 다르단 말이죠. 네. 이렇다면 과연 이게 특검을 하자는 얘기냐 말자는 얘기냐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혼선이 좀 있고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어제 이재명 후보의 제안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조건부라기보다는 일종의 특검을 전혀 안 하겠다는 데에서 약간 융통성의 여지만 둔 정도지 네. 실제 뭐 조건부로 받아들였다고 보기에는 아직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측근들은 근데 더 적극적으로 뭐 특검을 받겠다는 그런 아니 의지다. 정성호 의원은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의지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민영배 의원은 그게 아니고 네. 검찰 수사를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자는 뜻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성호 의원의 해석과 굉장히 아주 거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혼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무슨 지지도를 올리려고 꺼낸 카드 같지는 않아요. 지지도를 심각하게 올려야 될 상황이다라고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이 심각해서 뭘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수용을 하는 게 더 깔끔하지요. 네. 뭐 이런저런 설명을 붙이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그 원론적인 얘기지요. 그 대장동 의혹 자체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당일까지 계속 갈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2007년에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그 당시 후보가 이제 BBK, 도곡동, 다스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이제 특검을 이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뭐 내가 특검을 피할 생각은 없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원론적 발언이죠. 그래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고발 사주하고 같이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근데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냐라고 이제 되묻고 이런 걸 보면 뭐 특검 국면으로 바로 넘어가거나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도 풀어야 될 이제 과제가 적지 않은데 가장 시급한 게 이제 이번 대선의 초반 대선 레이스 핵심 변수로 떠오른 2030 표심 잡기인데 홍준표 의원이 이제 패배를 하고 지지하던 2030 당원들 탈당이 이제 러시가 이루어졌는데 이 탈당 상황을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이거 길게 보면 뭐 주도권 싸움이라고 할까요?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는 내년 대선 우리가 이긴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기는데 이 과정에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느냐가 중요하죠. 정권을 잡아도 그 안에서 어떤 주류가 되느냐, 아니면 좀 비주류 변방으로 밀려나느냐 이런 경쟁을 지금부터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2030 표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제 중요한 명분을 앞세우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이 콤비 체제로 이번 대선을 치르고 싶다. 또 치러야 이길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선은 후보가 치르는 것이다. 이제 후보 중심론을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명분이 뭐 일리가 있는데 그걸 앞세워서 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 이 콤비를 좀 몰아내겠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 이 지금 현재 야당 대선에서 이기면 여당이 되겠죠. 그 안에서 좀 주도권도 차지하고 광역 단체장 출마를 한다든가 이런 정치적인 좀 이득도 보겠다. 뭐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꼭 그렇게 비판만 할 일은 아니에요. 정당 안에서 항상 주류 비주류 간의 싸움이 있는 거고요. 뭐 권력 앞에서는 뭐 부자지간도 원수가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뭐 일정 부분은 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심각한 내분 양상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한 네. 11월 20일 정도에 선대위 출범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네. 그렇죠. 이제 뭐 입당자가 많다, 탈당자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은요. 사실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과거에도 대략 상당한 정도의 입당, 탈당 러시가 있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선거인단을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모집당한 선거인단들이 대개 투표 행위하고 나면은 뭐 탈당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의 입당, 탈당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 간에 왜 이렇게 그 숫자가 많이 다르고 서로 공방을 벌였느냐 하면 이거는 제가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할 때 제가 그 옆에 있었어요. 네. 그래 보면 이게 통계의 시차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보고받은 통계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무총장한테 물었던 통계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 지부 보고를 받느냐 아니면은 중앙당 통계를 인용하느냐는 그 통계의 시차 때문에 생긴 일인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2030의 표심을 어떻게 모으느냐 하는 과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2030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 이외에도 이 표심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2030의 표심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아마 결국은 뭐 꾸준하게 그다음에 맞춤형 정책 그건 뭐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간에 그렇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제 조심할 점이 이런 건 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좀 신중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쟁을 벌일 때 이제 외부에 미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2030 당원이 늘었다 줄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 2030들을 좀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보다는 이준석 대표 말이 좀 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외부에 이제 입당했다가 탈당한 사람들 또 입당은 안 했지만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후보한테 좀 기대를 걸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2030 유권자들로서는 김재원 최고위원 말을 듣고 좀 많이 좀 실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2030 세대의 표심이 어쨌든 이제 내년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변수로 이제 떠오르는 상황인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 세대는 뚜렷한 어느 한쪽의 지지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또 70% 가까이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또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그 MZ 세대로 불리는 2030 세대가 내년 대선에서 확실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50대 이상 좀 고연령층 유권자들은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 지지가 확실히 많고요. 네. 또 지금 한 40대부터 한 50대 초반은 뭐 물론 여론조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또 민주당 쪽 지지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2030 세대의 이 새로운 젊은 층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내년 3월 9일 대선 결과가 뒤바뀌지 않을까. 확실히 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뭐 3040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민주당 지지 세력 그다음에 50대 이하 이상 60대 이상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사실인데 자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거로 돼 있단 말이죠. 네.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결과가.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2030도 표를 이제 좀 나눠 갖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이게 어찌 보면 변수가 안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2030은 여하튼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실용성이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4개월 가까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30의 표를 잡아놓는다고 해서 내년 3월 9일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꾸준한 이제 후보들의 꾸준한 노력 이건 뭐 정말 필요 조건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충분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뭐 2030이 캐스팅 보트다 우리가 이렇게 단언하기도 어렵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자 2030의 표심은 지금부터 확실하게 잡아놓으면 그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네. 유동적이다 저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동적이다. 알겠습니다. 네.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부터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갈등의 중심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본질은 내년 공천권 싸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최 의원님. 이게 내년 공천권
이걸 둘러싼 갈등이다. 이 시각에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내년에 만약에 이제 뭐 우리가 가정을 공천권 싸움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할 때 공천권 싸움이 네.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할 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됐다고 했을 때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전부 다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때는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총괄선대위원장을 만약에 맡는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 체제로 완전히 바뀌어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렇게 된다, 바뀌거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는 대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될 경우라도 그 힘은 청와대 쪽에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든 간에 제가 보건대는 지금 현재의 지휘부가 네. 공천에서 힘을 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공천권 싸움이다. 이게 아니고 네. 제가 보건대는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 이 두 사람이 뭔가 하여튼 그 자기들 주도하에 좀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 하는 이런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 경선 캠프를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다시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지금 이제 광화문에 경선 캠프 사무실이 있었다가 이제 경선 끝났으니까 다 집에 갔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네. 출근 투쟁이라고 아시나요? 어, 혹시 저 집에 가라고 할까봐 뭐 네. 별로 할 일이 없는데도 나와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뭘 하는 척하고 이런 장면이 벌어진다고 해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그 내부에서 그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 이게 좀 아예 좀 새로 실무 중심으로 구성을 하자. 이게 옛날 대선하고 다르다. 지금은 캠페인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 생각인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이제 이 당에서 비교적 오래 뭐 당직자나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조직 선거다. 그래서 이제 경선 캠프에다 더 붙여가지고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결국 우리가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 이제 이런 속셈이 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리가 되긴 되겠습니다만 좀 진통이 좀 있고요. 내년 지방선거는 사무총장 교체론이 당 일각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겁니다. 이준석 대표도 사무총장을 흔드는 사람들은 내가 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후보한테 당무 우선권이 있어요. 그 윤석열 후보가 나 당무 우선권을 행사해서 사무총장을 바꾸겠다. 그래야 내가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사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이제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총장이 어떻게 교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관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 실장이라는 직책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현역 의원 이해식 의원이 이제 이 직을 맡았습니다. 이 직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 이런 계산에서 이런 직을 만들었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17년에 그 후보 배우자 지금 김정숙 여사죠. 네. 그분은 좀 이렇게 외향적이지 않고 좀 뒤에서 내가 돕겠다 이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선대위 안에서도 따로 무슨 그쪽을 보좌하는 진영을 갖추지 않고요. 그냥 비서실 안에서 담당자 정도만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굉장히 좀 적극적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활동 공간이 굉장히 많아지겠구나 해서 현역 의원을 지금 그 일종의 비서실장이죠. 이렇게 이제 붙여놨는데 집안에서 지금 쓰러져서 다치셨죠. 그래서 지금 활동을 지금 당장은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없어진 그런 약간 좀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 뭐 이름을 배우자 실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은 그 수행하는 사람을 뭐 팀장이라고 부르든 뭐로 부르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관직도 아니고. 근데 배우자 실장이라는 걸 새로 해서 마치 굉장한 뭐 등급을 상향해서 한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저는 상대 후보인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제대로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식 소송에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네. 바로 그걸 겨냥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눈에 띄는 자리를 하나 만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선거 기간 내내 선대위가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후보들 입단속일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최근에 이재명 후보 백불 금지령, 백브리핑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거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정확하게 따지면 백브리핑 금지가 아니고요. 질문에 대한 그 임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이걸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아마 실언을 방지하는 그 최근에 뭐 몇 가지 실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그런 것들이 과연 결국 기자는 뭐 무슨 회사의 대표가 아니거든요. 그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저런 사태가 기간이 길어지면 굉장한 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실이 생각합니다.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 후보가 된 분들이 그냥 현장에서 하는 즉석 발언을 자꾸 하면 혼선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기자들한테 좀 인기가 좋은 취재원입니다. 전화에도 잘 받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백브리핑도 뭐 네. 물어보는 대로 다 대답을 해주고 굉장히 친절한 취재원이었는데 대선 후보가 되다 보니까 좀 입장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너무 급격하게 물이 너무 콸콸 넘치니까 좀 물 좀 줄여라 했더니 갑자기 단수 조처를 내려가지고 좀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뭐 아예 뭐 금지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곧 다시 이렇게 친절한 이재명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면 풀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들어볼게요. 최 의원님. 네, 지금 그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뭐 의혹이 있으면 의혹에 대한 해명, 대응 방법 뭐 이런 걸 할 때는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맞지 않을 때는 결국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관점에서 국민 눈높이가 지지율이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국회의원을 안 한 대통령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 이 분은 두 분은 이제 쿠데타로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노태우 거죠. 대통령.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했죠. 네, 네,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이 됐죠. 네. 그래서 좀 걱정이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국회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인 지금부터 좀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좀 존중을 해야 대통령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네.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야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지지율 추이 그리고 2030 표심과 선대위 구성 등 초반 대선 레이스 변수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